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내 증시가 또다시 요동을 쳤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6일 만에 동시에 또다시 발동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경제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경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인당 124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그러자 우리 사회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2년 만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요.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특례 보증 지원,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마른 논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는 시간이죠.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이정우 빅데이터 담당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이것 갖고 될까 하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차,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추경 11조 7천억 원 상당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증액은 무산됐죠.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자, 문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얼마나 더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주재하는 비상경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의 이제 핵심 골자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습니다. 예. 이미 뭐 추경이 4배, 5배 규모죠. 그리고 앞서 2월 말에 20조 원을 합치게 되면 뭐 추경 합치게 되면 한 32조 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50조 원, 그러면 뭐 80조 원 상당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보다도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차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면서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사실 당분간 몇 개월은 사실 버텨야 하는 이른바 이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소비 진작, 수출,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힌 만큼 예. 2차 추경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금융 조치 안까지 나오고 있고 이미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뭐 1,200조 원 규모의 그런 부양책 지금 만지적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재정 건전성만 따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본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씩이죠. 예, 이렇게 뭐 나눠주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소식 보니까 한 번 더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1인당 $2,000씩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돈풀기에 일제히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악화되고 있죠.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렸고요. 그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가 이제 가계,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조 한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환산하게 되면 1,500조 원이 넘는데요. 1,500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최소 $1,000를 2번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비유하게 되면 사실 뭐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데 이제 공감대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경제상 아니면 재정 여건상 이 보편적인 복지는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별적으로 이 핀셋 지원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예. 정말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이 지금 거의 제로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좀 버티기 어려운 분들,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타이밍상 이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칫 논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재정 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영 간, 지역 간 이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좀 줄이는 것도 관건입니다. 네, 이 재난 기본소득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선택해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니까 전 국민에게 모두 다 줄 것인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사실 뭐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요. 국민들의 이 선호가 좀 둘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고, 오늘 또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 증시 간밤에 폭락했고요. 우리 증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폭락한 그런 증시 보여줬는데 이렇게 2, 3주째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오늘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패닉에 가까운 그런 폭락, 서킷 브레이커가 6일 만에 또다시 발동된 그런 주식 시장이었는데, 먼저 간밤에 그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다우지수가 2만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7천 선이 무너졌고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열흘 새 네 번째 매매 정지가 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6.3% 하락해서 19,000선대입니다. 다우 지수가 2017년 1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2만 선이 무너졌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7%가 내려서 7,0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S&P 500 지수 5.18% 떨어졌는데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50개 전주에서 9천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9천 명 돌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아졌고요. 그렇네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좀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오늘 악재는 국제유가였습니다. 24%가 폭락해서 18년 만에 최저입니다. 예. 4월 린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의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24.4%가 떨어져서 배럴당 $20 37센트입니다.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자 낙폭으로는 역대 세 번째 최악의 날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군요. 이러다 $20 선도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 다우 지수가 불과 2-3주 전, 한 3-4주 전만 해도 3만 선이 눈앞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0,000선을 곧 돌파할 것처럼 그랬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중에 1,500선 무너졌고요. 결국은 오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해서 8.4%나 폭락을 해서 1,457로 마쳤고 코스닥도 11.7% 폭락해서 428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수도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또 발동이 됐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전일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이 되면 20분 정도 매매가 정리가 돼서 좀 이 침체, 하락장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이렇게 양대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 지난 13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8.4%, 1,500선이 너무 쉽게 무너졌고요. 네. 코스닥은 11.7%입니다. 420선대로 밀렸습니다. 미증시가 급락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20로 추락했다라는 점이 악재였고 여전히 지금 일주일 넘게 패닉셀, 현금 이외의 모든 자산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금, 안전자산이 채권까지도 모두 내림세입니다. 오직 달러, 캐시만 지금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은 11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누적 9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만 40원 넘게 급등해서 1280원 70전입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09년 7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거의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금융시장만큼 떼어놓고 보면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제는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런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윳돈으로 한 1-2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면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해도 1년 반이고요. 늦어지면 2년에서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내도 팔고 있는데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게 1월 20일인데 이후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11조 원을 넘어섰고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누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13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뒤에 기한 내 갚지 못하면 강제 처분되는 사례, 이른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흘이 넘어가면 나흘째부터는 사실은 증권사가 가격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강제로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매매 하루 평균 이달 12일까지 반대 매매고 137억 원 수준인데요. 이게 지난 2009년 5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분명한 건 지금 코리아 박앤세일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언제 얼마나 지속될지 빚을 내고도 이게 감내할 만한 수준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분명히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조금 쉬고 한 발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만 해도요. V자 반등을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그 이후에 U자 반등 예상하다가 요즘은 또 L자 반등, L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짧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고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상황이 이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 연일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외환 시장도 상당히 불안한데요. 전례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원화는 미국 달러나 일본의 엔화처럼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예. 원화는 위험자산, 이머징 마켓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국을 갖고 있지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때문에 이 채권자들이 비톡촉 시작이 된 겁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서 바로 이제 이 달러로 환전해서 가버리고 있고 예. 아직 만기가 남아 있지만 내가 급하니까 남은 돈 빨리 달라라는 게 아우성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기 전에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언제든 원화를 빌려주고 달러화를 쓸 수 있도록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먼 사태 당시에 지난 2008년 10월에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예.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예. 그게 200원 가까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급락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은 연장되지 않고 2010년 2월에 종료가 됐고요. 또 일본과는 외교 문제가 좀 있었죠. 예. 한일 외교 통화 스와프 역시 2015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금융 불안이 장기화되면 이 최후의 안전판으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이제 이 정책 당국자들도 정부로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희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과 마찬가지군요. 비상 상황,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좀 갖고 뭐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체결해 놓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주혜입니다. 네, 6시 24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데요. 경상북도 이정우 빅데이터 담당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우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담당관실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예, 경상북도에 이런 조직이 원래 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원래 1월 2일자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아, 예. 당초에 통계팀이 있었는데 확대 개편하여 빅데이터 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통계팀이 이제 빅데이터 담당관실로 좀 확대됐다. 아, 예. 1월 2일자로 이제 신설된 부서군요. 이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조직입니까? 예, 통계가 말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글로벌 시대는 데이터 경쟁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행정 조직에서도 데이터나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뒷받침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철우 지사의 의지가 반영돼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빅데이터 담당관실이 뭐 몇 개 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아, 예. 우리 빅데이터 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 통계기획팀, 그다음에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현안을 분석하는 통계 분석팀,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의 공개물을 담당하는 빅데이터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계기획팀, 통계분석팀, 빅데이터팀 이렇게 예.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기업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게 다 이거 데이터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글로벌 선두 기업은 전부 데이터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 빅데이터란 말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게 빅데이터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빅데이터의 사전적 의미는 크다는 빅과 자료라는 데이터를 합친 말입니다. 예. 디지털 환경 시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습니다. 수치나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시다시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 빅데이터는 구슬을 깨어 보배를 만드는 마법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모든 산업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제조, 농업, 관광, 기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빅데이터라는 거 구슬을 꿰어서 마법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알아보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의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 지역 도민들,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빅데이터 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의 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그래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분석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뭐 우리 소비가 둔화된 건 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소비가 위축됐는지 이렇게 빅데이터를 정확한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하게 됐는 거죠. 예, 자,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까?
국내에 최초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주 단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첫 주에는 매출이 영향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었고 그때는 첫 주는 5주 차에는 9%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소강 상태인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한 3%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 2월 19일 한 달 전에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 셋째 주에 7%, 넷째 주에는 32%,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27%로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경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집단 발병 전까지만 해도 사실 소비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군요. 사실 그랬는데 한 달쯤 전부터 7%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32%, 27% 이렇게 급감했다는 거. 매주 조사를 하신다고요? 저희들 매주 조사를 하고요. 격주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격주 단위로.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지금 조금 발표는 안 하셨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3월 중순 지금 이번 주 조사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까지 다음 주 1월까지 이번 주 1월까지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주나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3월 1주 차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더 악화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출 데이터를 지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개 카드사가 아닌 지금 지역에 많은 농협 BC 카드도 별도로 지금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 이제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합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떨까 궁금한데 우리 지역 상황 더 어렵게 나타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소비 감소율은 19%입니다. 저희들 지역보다 8%가 더 낮고요. 우리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8%포인트.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42%로 코로나 발생 지역인 대구하고 경북 지역이 어려움이 그대로 수치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이 19% 감소했는데 경북 지역은 27% 감소했고 대구는 42% 감소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소비 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북 지역의 시군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군이 44%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동시가 40%, 경산시가 36%, 구미시가 34%, 포항시가 27% 등 시지역이 감소폭이 컸고요. 울릉, 영덕 등 주요 관광지역의 감소폭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는데도 그렇죠. 근데 관광이 워낙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관광지라서 그렇죠. 울릉도하고 영덕은 그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으로만 보면 청도군이 44%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소비 감소폭이. 다음이 안동시군요. 안동도 역시 관광도시다 보니까 확진자도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경산, 구미, 포항 순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뭐 숙박업종 이쪽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호텔, 콘도 같은 숙박업종이 6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요. 의류, 화장품 등 패션 잡화업종이 63%, 극장, 서점, 스포츠 등 문화여가 업종 또 61%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소매점, 식료품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로 소폭 감소에 영향이 적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매 같은 거, 식료품 같은 거 일단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유통업종은 가장 감소폭이 작았군요. 근데 아무래도 숙박업종이 가장 감소가 컸고 옷 같은 거 안 사게 되잖아요. 의류 뭐 화장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니까 의류 화장품 많이 떨어졌고 문화생활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60% 넘는 감소를 보여줬고 혹시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도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성별 연령대별로도 분석했습니다. 성별 소비 감소율을 보면 여성이 33%, 남성이 24%로 여성의 감소폭이 더 크고요. 예.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감소폭이 더 컸고 젊은 층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도 조사가 됐죠. 그 소득에 따라서도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예,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비 감소율이 40%고요. 2분위가 27%, 3분위 30%, 4분위가 27%, 5분위가 23%로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감소폭이 더 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의 지원이 더 절실한 거라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카드 매출만 봐도 소비가 많이 줄고 있구나 하는 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한데 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어제 통과된 11조 7천억의 정부 추경 예산이 저희들 대구 경북이 2조 4천억 가량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만 2조 4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 지원과 경제 회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도민들께서도 국민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 조기 종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몫으로 이번 추경은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내려올 거고, 예. 경상북도 자체적으로도 또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요. 이게 한 1조 정도 규모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추경 규모는 최종 확정이 안 됐고요.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추경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피해 지원의 근거 자료로도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도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는 계속 되겠네요. 예, 저희들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부 추경에 이어서 도의 추경을 할 경우에서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 규모 등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을 활용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요번에 분석한 소비 동향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분석 등 지역에 미치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도 과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빅데이터 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경상북도 이정우 빅데이터 담당관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몇 주째인가요? 저희 라디오 오늘도 모든 코너가 다 온통 코로나 얘기뿐이었는데 오늘 좀 머리 좀 식히는 겸해서 드라마 킹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드라마 킹덤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드라마 킹덤이 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킹덤은 작년이 아니죠. 2018년이죠. 네. 2018년에
김은희 작가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엄청난 대작을 한다더라. 이러면서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막을 열어봤더니, 그 좀비를 다루는데 그거를 조선시대, 그것도 조선 임진왜란 후기 정도로 생각이 돼요. 임진왜란 후에 우리 조선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 이야기를 갖다 펼쳐나가는 그런 그 드라마였어요. 예. 그런데 해외에 일단 시사회를 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에서. 그래요? 정말 새로운 좀비물이 나왔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한국의 다양한 한복들과 특히 이 모자에 대해서 엄청난 신드롬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넷플릭스 안에서도 굉장한 수익을 낸 그런 드라마로 기록이 될 만큼, 그래서 순조롭게 이게 뒤에 나온 떠돌아다니는 얘기였지만요. 시즌 1 필름을 보자마자 그냥 넷플릭스 사장이 시즌 2에 제작 결정을 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대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시즌 2가 오픈됐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시즌 1 끝나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오픈. 그런데 오히려 지금 평점도 더 좋고요. 해외의 잡지들이 드라마 등등을 놓고 평점을 매기는데요. 이제 골고루 평점들이 좋습니다. 지금 기생충보다도 평점이 더 높은 잡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미친 좀비물이 나왔다. 한국 좀비물은 전 세계 그 어떤 좀비물보다도 탁월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미 넷플릭스에서 보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컨텐츠로 올랐고요. 1위로 올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지금 190여 개 나라에서 26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킹덤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 드라마 킹덤 1이 나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왔고 1년 2개월 만에 이제 킹덤 시즌 2가 오픈이 됐는데, 이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군요. 공포 드라마 그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 미스테리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스테리. 이제 시즌 1에서 주로 이제 펼쳐졌던 것은 갑자기 동네 지역에서 이상한 역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역병에 걸리기만 하면 밤에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인육을 뜯어먹게 돼요. 그런데 물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 병이 옮아요. 근데 이 병이 처음 생겼던 곳이 어디냐면 동네에 있는 한 의사의 진료소에서 생긴 겁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치면 선별 진료소에서 병이 창궐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역병이, 지금 이 코로나가 사실 옛날로 치면 역병이잖아요. 일종의. 역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것도 같군요. 어떻게 보면. 반영한 정도가 아니라요. 찬찬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굉장히 탁월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더더욱 사랑받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가 세도 정치 때문에 왕실이 굉장히 병들어 있는 시기예요. 임금은 힘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 1에서는 임금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고 나옵니다. 근데 붕어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가 어느 날 다시 건재하고 있다 이러니까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조학주라고 하는 외척이죠. 지금 왕비의 아버지가 특별한 기술을 써서 이 왕을 살려낸 거죠. 근데 왕이 살아나면서 좀비가 된 겁니다. 왕이 좀비군요? 왕이 처음에 좀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임신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왕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서요? 이렇게 되면서 예. 이제 그 시즌 1에서 도대체 그럼 저 왕비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데 이제 시즌 2에 들어와서 그 없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임금이 어떻게 이제 또 진짜 죽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세도 정치를 외척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예.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비선들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과정에서 사실상 방역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그 코로나라고 하는 걸 정쟁으로 삼고 있는 정치권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척들이 발응한 곳이 어디냐면 안동과 그리고 상주예요. 아, 이거 드라마 촬영한 곳이요? 아니요. 외척들의 원래 그 본거지가 안동과 외척들의 예, 고향이 안동 사람, 상주 사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대구 그리고 그 주변 이 주변에 역병이 창궐합니다. 굉장히 아니 이거 이게 언제 기획이 된 거예요? 코로나 나오기 훨씬 전에 기획이 됐을 거 아니에요? 2018년 이전에 기획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김은희 작가는 미리 만화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은희 작가가 예언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닭살 돋았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더라도 대구 MBC 같은 경우에서 시종일관 대구시의 잘못된 그 조치들을 갖다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사랑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만 해도 대구가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질본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일 날 의심 환자가 사실상 간호부장이 의심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병원에서도 다루지 않고 본인도 취시하면서 18일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일주일 넘게.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킹덤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숨기고 그러다가 그게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기시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 권력과 역병이 갖고 있는 상관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탐구하면서 야, 이거 진짜 재미있는 좀비물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드라마 킹덤 시즌 2를 그럼 우리가 일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미 2억 명 정도의 전 세계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킹덤 시즌 1 때문에 급격히 우리나라 회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2 때문에 더 많이 늘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에 있어서 기생충처럼 그렇게 아주 큰 한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가 아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좀비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익숙한 소재였는데 그 소재를 갖고 와서 한국적인 감각과 문화와 그리고 스토리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독특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콘텐츠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들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군다나 우리는 이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우리의 역사까지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외국 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돼서 더욱더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게 되는데 앞으로 과연 이런 킹덤 같은 드라마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벌써부터 시즌 3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전지현 씨가
깜짝 등장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전지현이 나오는 킹덤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전지현 씨는 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류 열풍의 끝은 어딜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팝에서 시작한 한류 열풍, 영화 기생충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드라마 킹덤으로 네.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하루 사이 변하는 봄 날씨 표정이 참 극단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태풍이 온 거냐 묻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람은 전초전이었고요. 차츰 바람이 더 강해져서 오늘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 이상으로 불겠는데요. 가로수가 넘어질 정도의 세찬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강풍의 원인은 기압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남쪽으로는 고비압이 자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풍의 길목이 열린 셈이고요.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계절의 시계는 다시 속도를 좀 늦추는 것 같은데요. 어제보다 많게는 6, 7도가량 낮아지면서 쌀쌀합니다.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오늘은 서울, 전주, 울산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었죠. 추가 산불 피해 혹은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통에 황사와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이 13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무렵부터 다시 청정한 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35에서 60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이례적인 강풍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잠잠해지겠고요. 낮 기온 역시 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 되찾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 문경 아침이 2, 3도 나와 있고요.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4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되고 의성은 아침이 영하 1도, 한낮에 17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양, 영주, 봉안은 1도에서 15도 분포, 청송은 0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8도, 체감 온도는 3도, 습도는 32%입니다. 날씨였습니다.